오늘은 이번 강의에서 한번 추계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시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용어는 아닙니다. 책에 따라서 기축 시대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추계 시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추계 시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축 시대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얘기를 합니다. 기준선 또는 기준연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수학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교육자분들께 한번 제공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좀 생뚱맞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 왓슨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2019년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이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IQ가 존재한다.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인종차별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저는 이 발언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노벨상까지 타신 분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이거는 이제 흑인과 백인 사이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말하면 유럽과 또는 저쪽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또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로 많이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3년의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냐면은 이 세상에 무슬림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얘기하겠죠. 노벨상 수상을 한 사람들의 숫자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숫자보다도 적다. 그러면서 물론 중세에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트위터를 날립니다. 또 그래서 한동안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문제, 즉 무슬림에 대한 차별 문제로서 이야기가 상당히 커졌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유럽과 무슬림, 즉 중앙아시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앙아시아는 과거의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서쪽으로 말하면은 스페인서부터 동쪽으로 말하면 인도까지 펼쳐지는 상당히 긴 영역이 되겠죠. 여기에서의 무슬림, 여기에서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비교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입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 그러면은 유럽에 비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문명으로 말하면은 바빌로니아 쪽을 얘기를 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 문명대 그거의 상대 파트는 뭐가냐면은 고대 이집트 문명, 저쪽으로 말하면은 고 바빌로니아 문명 사이의 이야기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의 청동기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리스 전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아까 왓슨 박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화록에서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대화록에서 이집트를 수학의 근원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플라톤의 대화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중고생들은 이 책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고, 초등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수학은 이집트를 근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학은 이집트에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암블리쿠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은 분명하게 기하학의 근원은 이집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리스 전승이라고 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집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물론 왓슨 박사는 그것을 이집트로 말한다면 IQ가 낮다고 그랬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또는 중학생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나온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번역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제들에 따르면 왕은 이집트 왕입니다. 국토, 즉 나일강 유역의 국토를 말하겠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이것을 이집트인들에게 네모난 크기로 땅을 임대하고 이제 소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강물에 떠나려고 하겠죠. 그때가 이제 7, 8, 9월, 보통 10월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역류를 하면서 이제 땅이 이제 침범당할 수가 있겠죠. 강물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왕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관을 파견해요. 조사관이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죠. 측량을 하고 소장료만큼 줄여줍니다. 이건 산술입니다. 이건 측량한다는 얘기는 기하학을 뜻하는 거고, 이것은 계산, 산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이 창안돼서 이건 헬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로 유입된 것 같다. 그 다음에 해시계와 이건 하루를 12부분, 이거는 이제 바빌론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전승으로서 헤로도토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중고생들 또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그것이 어떻게 문명적으로 유입이 돼서 현대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됐을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수학의 근원을 저는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으로 보는데요. 이 고대 이집트인 경우에는 보통 기원전 350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럼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하류, 나일강의 하류가 범람을 하겠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1800년을 전후로 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일강의 하류의 범람이 상당히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주기성을 띠게 돼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국가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그 농사를 지은 곡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아까 헤로도토스의 이야기처럼 수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록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힉소스가 이집트의 지배를 이제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힉소스가 들어왔을 적에,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할 적에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이집트가 상당히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전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수학적인 것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 여기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슬람 천년입니다. 이슬람 천년. 특히 우리는 아바스조의 200년 동안에 걸친 번역 운동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틀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흐름으로 말하면 고대 이집트와 고바빌로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고대 그리스로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가 되죠. 그러면서 장기 중세, 즉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천년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경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얘기는 추계시대입니다. 그럼 추계시대란 무엇이고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는 이 추계시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계시대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 기축시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 용어는 칼 야스퍼스가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불가사의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문화적 약진이 있었다. 그때 진정한 종교, 철학, 과학이 시작됐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문장은 칼 야스퍼스는 진정한 과학, 철학이 언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게 이제 기축시대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뜻합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진정한 철학과 과학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인도에서는 부처가,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가 활동했고 그래서 바빌론 쪽에서는 유대교가 창시됐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IQ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하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추계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때가 있는데 그때 위대한 학자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동시대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대 그리스는 고대 이집트에 전혀 빚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레반트 이쪽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빚진 것이 없고 자생적으로 학문이 잉태됐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읽은 앙드레 보나르 작품에서도 분명히 보나르는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마치 폭발처럼 그러나 이유는 몰라요. 갑작스럽게 학문이 태동됐다. 그래서 이제 뭐 탈레스 그렇죠? 이와 같이 합리적인 과학 지식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축시대 이론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 과학 지식의 출현은 고대 이집트나 고 바빌로니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제 수학으로 가게 되면 수학으로 가서 시각을 이제 우리가 맞춰보면 추계시대란 탈레스나 피타고라스가 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인 것이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학문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교과서를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초등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스스로 발견했고 증명한 거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1820년대 이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9세기 인종주의 심화와 더불어서 이집트에 대한 혐오가 발전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그리스는 이집트나 페니키아의 문화적, 언어적 차용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한번 뉴턴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이자 과학자 뉴턴입니다. 뉴턴의 경우에는요, 1710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역사를 트로이 직전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00년 정도겠죠. 그렇죠? 기원전 1200년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기원전 1200년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는 뭐 인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수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은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바로 워버턴입니다. 사실은 이암블리쿠스가 분명히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22년 동안 머물면서 사제들을 만나서 공부를 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부정하냐면 공부했다는 것은 부정하고, 그러면 이암블리쿠스가 21년 동안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2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21년으로 바꿔요? 피타고라스는 21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다. 그러나 학문체계는 이집트로 들어온 이후에 일반 설계된다. 제가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때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집트인들은 가설을 세울 줄 몰랐다. 이게 하나의 기준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최초의 수학자를 탈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뭐 비례와 닮음의 신. 이건 뭐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사관, 역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는 물론 초중고생 또는 학부모님 그리고 분명히 그 수학 교육을 담당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아주 구체성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 어떻게 이와 같은 추계 시대가 머물러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죠.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에서는 탈레스를 최초의 수학자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 수학자가 없었다는 거고,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수학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수학이 아니다는 거고, 당시의 학자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탈레스는 기원전 이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레스에 관련된 수학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6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원은 지름에 의해서 2등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프로클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때 사람이에요. 프로클로스가 탈레스는 지름에 의하여 원이 2등분 된다라고 말했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해진다, 말했다, 또는 그렇게 쓰여져서 전해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 이건 4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900년, 1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기록은 없습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같다를 탈레스가 말했다라고 전해진다. 요것도 역시 프로클로스입니다. 1000년 지나서, 900년 지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요번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클로스 얘기하면은 두 직선이 있으면은 마주보는 각은 같다. 이런 겁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팜필리아라고 하는 여성 수학자입니다. 기원 후 1세기 네로 시대 때 사람인데 여성 수학자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집트로부터 기하학을 배운 탈레스가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그거를 관련돼서 설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집트의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탈레스의 스승은 없다. 있다면 이집트의 성직자이다. 그러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이건 이제 기원전 3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여진다, 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그렇죠? 해안선이 있으면 여기 배가 있잖아요.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재는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닮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재게 되지요. 이것도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탈레스가 증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명하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전해진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상하죠. 탈레스가 이때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업적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거의 900년이나 지나서 이야기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들은 이미 고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레스가 최초로 증명하였다 또는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곤란합니다. 실제 학자들도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되 탈레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진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바빌로니아인들은 기원전 2000에서 기원전 1600년이에요. 그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중심각과 이쪽 각의 각도가 2배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의 그렇죠. 원주각이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고요. 닮은 비 같은 것도 어마어마했었어요. 이미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 청동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탈레스가 최초로 발견하고 증명하였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죠. 이미 탈레스는 바빌론에 가서 천문학이나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최초라고 하는 말은 매우 곤란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은 제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말했지만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를 최초로 발견하고 증명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이거는 바빌로니아인에 의해서 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기하적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각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통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1년을 고대인들은 301 이렇게 해서 361 그래서 360도가 나왔다 그런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미 고왕국 시대 때 1년은 365일이었고요. 그러면 왜 360도가 나왔냐면요. 기원전 5세기 초에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황도 12궁을 발견을 합니다. 이건 노이게바우어의 정설이에요.
그럼 황도 12궁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을 몇 등분을 한 거예요? 이미 12등분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 12등분의 하나의 이것을 다시 몇 등분한 거예요? 다시 30등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30등분을 왜 30이냐의 얘기는 바빌로니아인들은 60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60진법의 절반인 30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도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세기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탈레스나 피타고라스는 각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360도 각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탈레스 같은 사람은 어떤 각도의 개념이 있었을까? 당연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쪽을 1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를 이 각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1일 적에 만약 예를 들어 이게 2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지나면 3이다. 그러면 3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은 지금으로 말한 각도가 작아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쓰면 코탄젠트입니다. 그 다음에 고바빌로니아인들은 세크 제곱을 씁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에 대한 정의는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었고 피타고라스나 탈레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60도 각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쓰지를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로 이 각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적분에 대한 발견을 뉴턴이라고 하는 항상 그래요. 탈레스든 누구든 전부 다 백인 또는 유럽을 가지고 얘기하죠. 적분의 발견은 우리는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1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기원전 300에서 50년 사이에 목성에 대한 궤도를 관측을 합니다. 제가 이건 빨리 나갈게요. 이미 이때는 뭐예요? 각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목성의 각속도를 120일 동안 계산해서 각도가 그러니까 진행된 각도를 계산한 것이 바로 이 점토판입니다. 이것이 2016년에 사이언스지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분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게 2016년에 사이언스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언급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적분의 시작을 바빌로니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 1000년경으로 갑니다. 이때 이집트의 이슬람입니다. 칼리프 알-하킴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슬람 시대입니다. 이미 이븐 알-하이샴은 회전체의 최적을 구합니다. 지금 기호로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븐 알-하이샴이 천년경에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적분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나 선생님들 보세요. 시그마 K가 얼마이고 I는 1서부터 N까지 또 시그마 K 제곱이 얼마이고 1부터 N까지 그렇죠? 또 뭐예요? 시그마 K 3승이 1부터 얼마이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구분 구적법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걸 쓴 거예요. 이븐 알-하이샴은 바로 이 성질을 써가지고 회전체의 최적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교과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그 전에 그 회전체의 최적을 구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븐 알-하이샴이 썼던 거를 그냥 100% 갖다 씁니다. 갖다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뉴턴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슬람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강의에서도 올렸지만은 그래서 점대 진도형, 사다리꼴, 피타고라스 정리, 구분 구적법 그리고 어떤 이슬람 예술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건 자세히 안 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십진법의 소수 표현을 어떻게 되냐. 물론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소수 표현을 썼어요.
얼마 점 얼마 60진법이죠. 이제 10진법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3.14 뭐 그거 곱하기 2.5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테빈이 뭐 최초로 뭐 도입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10진법에 관련된 이와 같은 계산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연필 같은 거로 쓰고 있잖아요.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종이에 발견하고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그 판때기에다가 뾰족한 철심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철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로 분수 계산 정도가 대다수였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바스조입니다. 아바스조가 바그다드에 75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51년에 드디어 751년에 동진정책을 써요. 자, 이쪽에서 이제 오겠죠. 그럼 동진정책을 쓰면 누구하고 맞닥뜨리겠어요? 당나라하고 맞닥뜨리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드디어 탈라스강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고선지 장군이죠. 그렇죠? 탈라스강에서 이제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후예입니다. 고선지 장군이 여기서 참패를 하죠. 그러면서 한 15,000명의 당나라 병사들이 바그다드로 압송이 돼요. 이 압송될 때 당연히 종이, 화약, 나침판이 드디어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공장이 여기서부터 가까이 있는 757년에 종이 공장이 사마르칸트에 만들어집니다. 약 200군데가 만들어진다. 어마어마하죠. 대략. 지금은 요 한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종이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9세기의 이슬람 세계가 다마스쿠스라든지 바그다드 이런 데로 이스파한 그런 데로 이제 종이가 보급되죠. 드디어 이제 스페인까지 갑니다. 10세기에 스페인의 종이 공장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자, 다마스쿠스에서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판때기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종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R 유클리디스가 제가 여기 해놨죠. 이와 같은 요거 그가 했던 계산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십진법의 소수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천문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데서 활용된 것은 사마르칸트에서의 알카시입니다. 이때가 1427년입니다. 1427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슬람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스페인을 거쳐서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십진법의 소수 표현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테빈이 이것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뭐 어떻게 했다. 이거는 지극히 그 유럽적 시각, 백인 시각에서의 역사적 설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전문 서적에서는 제가 위에 이제 전문 서적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진법, 그래서 아알카시에 대한 업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아알카시가 사마르칸트에 1421년에 들어와요. 아알카시가 사마르칸트에 1421년에 들어오는데 이 1421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장영실이 명나라로 유학 갔을 때가 1421년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천문학은 당연히 그 이전에 몽골이나 이쪽 중앙아시아의 천문학 덕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알카시가 1427년에 키 오브 아리스메딕, 그러니까 산술의 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은 이미 그때 몇 가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항 정리는 뭐예요? 파스칼 삼각형이잖아요. 이건 파스칼 삼각형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보다 이미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아알카시가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100년 전에 중국에서 도입을 합니다. 중국에서 도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스칼 정의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십진법의 소수 표현의 창시자는 알카시입니다. 이거를 스테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극히 백인적인 사상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서 어마어한 사인 1도를 구하고 원주율을 구하는데 이 몇 각형을 이용하는지 아세요? 억대입니다. 억대. 8억. 이런 그렇죠. 일십100, 천만, 10만, 100만, 억이죠. 8억 얼마 각형을 이용해 갖고 전부 다 손계산이에요. 이렇게 원주율을 소수점 이하 16제짜리까지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진법 체계가 천문학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바그다드에서 아바스조가 설립이 되는데요. 지혜 전당이 아을-마아문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항과 연산의 수학이라는 책을 아을-콰리즈미가 바로 이 지혜의 전당에서 저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와 같은 책을 썼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을-마문의 격려로, 그렇죠. 칼리프 아을-마문의 격려로 나는 이 책을 썼다. 왜 썼느냐? 사람들이 상속, 유산, 소송, 교역, 비즈니스죠. 토지 측량, 공학적인 거, 기하적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어떤 활용성을 이야기하고 왜 썼는가를 설명. 이 동상입니다. 아을-콰리즘이죠. 히바 출신인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얀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사람이 이 친구를 우리 이제 아을-콰리즘이 동상을 만들었죠.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는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반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한번 찍었어요. 제가 할 수 없이 밤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친구가 쓴 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어. 이거는 이제 그 원주율에 관련된 겁니다. 당시에는 원주율이 얼마냐면 7분의 22였어요. 7분의 2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소개를 해서 제 추측에는 아마 이 두 개를 조인을 해서 바바얀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두 가지를 조인해서 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조언을 했으면 아마 이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하적 해법입니다. 2차 방정식을 분류를 해가지고 기하적으로 대수적으로 완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양반의 이 작품을 나는 여기다가 그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차 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50분 되더라도 전체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까르다노, 보통 우리나라에서 또 역시 또 유럽의 백인들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오마르 하얌은 3차 1차서부터 3차까지 25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기하적으로 모든 해를 구합니다. 기하적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까르다노는 이거를 해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오마르 하얌의 업적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마르 하얌의 이런 24번째라고 그러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정식을 구할 적에 이와 같이 원이나 포물선을 이용했고 그래서 오마르 하얌이 바로 직교좌표계를 오히려 직교좌표계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카르트는 직교좌표계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마르 하얌이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마르 하얌 같으면 이제 예술가들하고 회동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삼각형을 주문받으면서 이렇게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을 풀거든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기하학자들이 또는 기하적으로 했지만 예술가들이 특별한 삼각형을 원했고 이 삼각형에 의해서 이런 디자인이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풀이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가들한테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특별한 삼각형, 즉 이 변의 길이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특별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57도로 잘라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예술가들은 이와 같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2차 방정식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테논과 황금비. 이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빠져나갔지만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에는 황금비가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황금비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경에 Extreme and Mean Ratio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할지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500년대에도 와서 뭐 신성한 비율, 1781년에는 뭐 Continued Section,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케플러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황금이라는 말은 1835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독일어로 나왔던 건데요. 그 다음에 영어로 황금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1898년입니다. 이건 뭐 아름답다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즉 유클리드가 최초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입장에서 최초로 소위 황금비를 도입했느냐, 아니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예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서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황금비를 알고 있었느냐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전면의 폭하고 높이의 비율은 9대 4예요. 옆면은 9의 제곱, 4의 제곱. 이건 뭐 전문 서적을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대 건축물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보면 나오는 거지. 이게 파르테논 신전에 황금비가 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왜 Extreme and Mean Ratio라고 하는 것을 유클리드는 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만약에 A, B, C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A가 제일 크고 B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일 큰 것끼리의 비율은 이거겠죠. 그렇죠? A를 B로 나눈 거겠죠. 그럼 제일 작은 것끼리의 비율은 뭐예요? B를 C로 나눈 거겠죠. 그럼 이게 갖게 되는 포인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유클리드 시대에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럼 선분의 길이가 있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포인트가 존재해서 이쪽 길이가 B라고 하고 이쪽 길이가 C가 됐을 때 과연 이 등식이 성립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 비율, 그렇죠? 이 선분에서의 이 비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위 부르는 황금비이고, 그러면은 유클리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 큰 것끼리 익스트림이죠. 그 다음에 익스트림이 아닌 작은 것끼리, 그게 미인이에요. 그거의 레이쇼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거를 A 대 B는 지금 B 대 C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항과 외항으로 곱해주니까 이거를 내항과 외항의 B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계산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이 원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Extreme and Mean Ratio라고 번역을 한다면 극대와 극대가 아닌 B.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그 긴 정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그 수학이나 그 어떤 그런 디자인하는 학자들도 이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황금비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거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것은 소유권 문제, 고대 그리스가 갖고 있는가 또는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는가의 소유권 문제이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벌써 40분이 넘었지만 그래도 전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디오판토스의 묘비. 이것도 끔찍하죠. 디오판토스의 묘비가 있고 묘비에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방정식 문제가 있다. 이것도 정말 좀 황당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디오판토스는 사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200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에서 디오판토스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건 토마스 히트의 주장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대수학의 아버지는 알콰리즈미입니다. 항상 우리는 백인에 대해서 그렇게 추종을 하지요. 아닙니다. 그건 우즈베키스탄, 지금으로 말하면 히바 출신인 알콰리즈미, 이슬람이지 고대 그리스의 디오판토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릭 안솔로지라고 하는 수수께끼에 관련된 것들이 126번째 문제예요. 에피그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요거 126번은 수수께끼 문제거든요. 메트로도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만든 문제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토마스 히스의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거든요. 이건 6세기 때 이야기예요. 6세기 때. 그냥 그렇게 문제를 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또 묘비 문제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진짜로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정말 백인들은 묘비에까지 저렇게 수학적 용어를 쓰는구나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제가 지금 기축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표좌표계, 중학교에 들어오면 항상 쫓아오는 게 천장의 파리예요. 데카르트가 천장의 파리를 보고 지표좌표계를 도입했다. 이런 건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데카르트는 지표좌표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에서 사선 문제에 대한 문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X축과 Y축에 관련돼서 직교좌표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도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마르 하얌이 제가 3차 방정식 얘기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오마르 하얌이 직교좌표계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럽인, 정말 좌표계를 도입하는데 천장의 파리와 같은 그런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그런 것까지도 백인의 우월성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묘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아르키미데스의 또 묘지 얘기가 또 기가 막혀요. 거기에다가 뭐 원이 있었고 원에 내접하는 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구 책을 보면 되냐면 이제 역사가가 필요하겠죠. 플루타치입니다. 플루타치의 역사책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책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야 있냐면요.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 뭐라고 알키미데스 얘기 나와 있어요.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지구가 아닌 것은 들어 올릴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때 로마 장군이 마르겔루스입니다. 마르겔루스가 알키미데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슬퍼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찾아서 뭐 잘 돌봐 주었다. 이런 뭐 묘비명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정말 젊은 로마의 역사가가 그 전쟁을 미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미화에 관련된 거지. 정말로 마르겔루스가 아르키미데스의 가족을 찾아가지고 잘 보살펴 주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묘비에다가 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죠. 그건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2차 포에니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아르키미데스가 죽기 몇 년 전에 그 칸나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는 거의
하니발 장군한테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었어요. 정말 로마 전체가 하나에 정말 없어지든지 아니면 모든 로마인이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까지 갔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묘비 타령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백인 우월주의의 전형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좀 길었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측면이 매우 중요해요. 수학하고 역사를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사회적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에서 수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로 옮겨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지만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카, 메디나, 다마스커스에서 바그다드로 넘어가죠. 그래서 바그다드에서는 아바스조의 200년에 걸친 번역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와 같은 번역 운동에 의해서 학문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스페인을 거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200년 동안의 아바스조의 번역 운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슬람은 당시에 바로 지혜의 전당에서 바로 그 그리스 로마의 학문, 중국의 과학, 인도의 수학 이런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라틴 거기에 이제 번역 집단이 한 250명 정도 있었어요. 스페인에. 물론 나중에 이제 다 괴멸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의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갔지요. 그렇죠. 유럽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수학 선생님들, 학원이나 또는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교육님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수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은 어떻게 됐나요?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고대 그리스, 탈레스, 피타고라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데카르트, 그렇죠? 전부 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뭐가 빠져 있나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는 고대 이집트와 고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천년까지도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가 50여 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